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북미지역 본부장 이금환입니다. 원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했지만 오른쪽에 주황색 부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핫 이슈를 몰고 다닌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표하게 돼서 사실 부담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회 잘 진행되고 스타트 끊어보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목차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처음에 7월 달쯤만 해도 저희가 정말 이 협상이 잘 될까 이런 게 저 근무했던 워싱턴 DC에 팽배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마스가 패널로 시작해서 물고 트고 8월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큰 틀에서 1차 정리가 돼서 나름대로는 다 아시지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 양국 정부가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정리돼서 사실 그 DC의 대관 때문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완화된 부분에서 많이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미양국은 11월 14일에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2천억 달러 대미 투자와 1,500달러 조선협력 투자 등 총 3,500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합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에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한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지난 11월 26일 발의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에 따라서 11월 1일자로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를 적용하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시지만 상호관세, 품목관세 등 여러 난관이 있었는데요. 미국으로 대표되는 북미 시장은 우리 기업에게는 아직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북미 시장은 25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약 2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 시장이고요. GDP 대비 개인 소비 지출이 약 6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입니다. 다음은 북미 시장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 등으로 북미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간 북미 시장은 US, 멕시코, 캐나다의 앞자리를 딴 USMCA 협업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자국 최우선주의를, 멕시코는 내년 7월 USMCA 선셋 리뷰를 앞두고 협정 유지 및 공급망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캐나다는 최근 원 캐나디언 이코노미를 기치로 캐나다 내 주간 상품 교역 장벽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캐나다 말씀을 잠깐 드리면 1985년에 캐나다 미국 FTA 추진 이후 미국과의 경제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캐나다 내 각 주간 상품 교역 비중이 83년만 해도 51%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3년에는 35%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및 지방 정부는 그래서 올해 3월에 국내 교역 장벽 제거에 합의했고, 이어 11월에는 캐나다 상품 판매 상호인전 협정이 발효되어 특정 주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제품은 전국 어디서나 바로 판매되는 캐나다 단일 시장 형성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시면 이제 미국 경제는 물가, 금리, 고용에 서로 엇갈린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 결정도 신중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12월에도 나왔습니다만 연준은 9월과 10월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당시에는 경기 부양 목적보다는 노동시장 불확실성과 물가 사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점진적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11월만 해도 사실 현지 분위기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적다고 현지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열렸던 12월 연준 회의에서 기존 3.75에서 4%에서 0.25%포인트를 인하 결정했습니다. 올해 세 번째 금리 인하이고요. 물가와 고용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미국 물가 목표는 사실 2%입니다.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외부 시각으로는 저렇게 관세 부과를 막 했으니 현지 미국에서는 물가가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예상했지만 사실 미 정부의 물가 인하 노력도 있었고요. 소비자 물가는 3%대에서 정체되면서 이른바 끈적이는 물가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4분기 들어서는 사실 저 자신이 다니는 마트에서도 제 동일한 품목을 계속 사니까 알거든요. 사실 제품 가격이 올랐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었어요. 근데 사실 3분기까지는 생산 유통업체나 이런 데에서 재고 등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관세 상승분을 바로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서 실제 소비자들은 그렇게까지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용시장의 경우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11월에 22만 건에서 등락,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 또한 196만 건 수준을 지속하며 정체된 노동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주요 기업의 해고 정책 소식이 들려오는 등 향후 고용 전망은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렸습니다만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들 조금씩 헷갈려 하시는데 국가별로 상호 관세, 펜타닐 관세, 301조 관세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아시다시피 드 미니미스라고 불리는 $800 이하 소액 물품 면세 제도가 지난 8월 말부터 폐지해서 개인 소비자들이 직구하던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의 경우 무역 협상의 결과로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은 15%로 정리돼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미국 정치는 특히 항상 여론에 민감합니다. 항상자를 말씀드릴게요. 24년 대선 이후에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해서 트럼프 2기 출범할 때만 해도 정책 집행에 힘을 실을 거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난 11월에 뉴욕시장,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출마자들이 전부 당선됐고 얼마 전에는 마이애미 시장도 또 민주당이 최초로 됐습니다. IA 입하 기반 관세에 대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종 결론은 사실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12월 초에 코스토코 등이 관세 완급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한국 언론에도.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314일 이내에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포함한 정산을 리퀴데이션을 완료해야 됩니다. 물론 15일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300일 정도 됐을 때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행정 절차 고려 시에 적어도 4월 달에 아까 보셨지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기업분들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미 시장의 또 다른 축 캐나다 시장 환경입니다. 캐나다 경제는 최근 수출 부진, 투자 지연, 고용 둔화가 겹치며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년 총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내수와 민간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적인 미국 관계가 흔들리면서 캐나다는 EU 및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의 교역 다변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마크 카니 총리 취임 이후에 지난 11월 발표된 버짓 2025는 향후 5년간 총 2,80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을 예고하며 역대급 확장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미국 중심의 양자 무역 협상을 전개하면서 미국 내 투자가 확대되고 소싱이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 보시면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수익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보여주는데요. 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가 현실화되면서 중국과 같이 고관세 국가의 수입은 급격히 주는 반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처럼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은 빠르게 대체 공급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입 전환 효과가 발생하며 공급망을 동남아 등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의미이고 향후 북미 시장 진출 전략에서도 이러한 공급망 이동을 전제로 한 접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한 아까 시작하시기 전에 비디오에도 나왔는데요. 그 9월 달에 글로벌 파트너링 USA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참가했던 바이어, 포드니 이런 데들인데요. 26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재 주요 소싱처가 중국 등이었던 바이어 19개사 중에서 14개사가 소싱처를 한국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경향을 보면 중국 이외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소싱 오피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설명드리겠는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구매본부에서 현지 공급업체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수출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첨단 산업의 재편을 줄 수 있는 핵심은 AI와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대중 수출 통제 강화와 더불어 AI 반도체 핵심 공정을 미국 내에서 직접 구축하고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 실행 계획이 나오진 않아서 PT에 담진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24일 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지키기 위해 민간과 학계 역량을 총집결하는 제네시스 미션 착수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미 정부는 제네시스 미션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진행한 맨해튼 프로젝트나 우주왕복선 아폴로 프로그램에 빗대어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방정부가 축적한 과학 데이터, 슈퍼컴퓨팅 인프라, 국립연구소, 대학, 민간의 연구 역량을 소버린 AI라 불리는 국가 차원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나로 몰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AI 과학 연구의 기본 인프라로 내재화하고 향후 원천 기술, 핵심 인프라 경쟁에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경쟁 구도를 직접 설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AI 확대 분위기와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력, 냉각, UPS, 스마트 그리드 등 연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전통 제조기업들의 사업 전환을 촉진하고 있고요. 로보틱스, 드론 등 피지컬 AI 시장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력 에너지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AI 확산으로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버지니아 등 전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데이터 센터 건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 센터가 새로운 건설 골드러시로 떠오르며 미국 주요 기업들이 신규 센터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후한 인프라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정전도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미국도.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송배전용 변압기의 설계 수명은 약 30년 내외인데 현재 운용 중인 변압기 중 상당수가 40년 이 수명을 초과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최근 수년간 이제 매번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소식이 해외 뉴스에도 많이 보실 텐데요. 여러 화재 요인이 있지만 사실 피복이 없는 대형 전선들이 많이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조한 때 낙엽 등이 부딪혀갖고 스파크가 나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동안 한 3년 동안 우리나라 이제 피복 있는 전선 교체 수요 때문에 많이 그런 쪽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서부민 그리고 남서부 지역 등 고압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곳들 중심으로는 데이터 센터가 기존 전력망에 자기 걸 연결하는 대신에 직접 발전소를 지어서 자체 발전 능력을 구비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과 북미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한국 기업의 원전 및 전력 EPC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하이퍼 그리드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아마릴로의 대형 원전, 데이터 센터, 복합 에너지 설비, 복합 에너지 태양광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포함해서 11기가와트급 전력 및 AI 데이터 센터 단지를 건설한 초대형 사업입니다. 현대 ENC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페르미아 아메리카 원전 4기 건설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기자재 납품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미연합으로 미국 내 원전과 AI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3배 확대 로드맵을 제시했고 송전망 확충과 고압 설비 교체도 병행하고 있어 원전, 송배전, 전력 기자재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조선해양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올해 사실 제가 뉴욕에서 4월 1일부로 DC로 옮겼는데요. 3월에 초에 한화가 인수한 필리존스를 다녀왔습니다. 현지 이제 노동자분들하고 직접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한국에 있는 조선소에 비하면은 규모나 생산 능력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국 회사 인수 후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협상에 따라서 1,500달러가 조선해양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고 하나오션,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의 실제 사업을 위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보시듯이 오른쪽에 캐나다 초계잠수사 사업 수전에 하나오션과 HD현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숏리스트에 들어가는 등 북미 내 우리 조선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번째로 제약 바이오 분야입니다. FDA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전체 의약품 지출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에 더해서 2028년을 전후로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예정돼 있고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상용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을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미국 내 의약품 생산 비용 상승과 복잡한 유통 고주로 인해 미국의 약가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2.7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처방의 5%에 불과한 바이오 의약품이 전체 약가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고비용 구조여서 트럼프 행정부는 약가 인하를 주요 정책 기준으로 내세우며 제약 유통 분야 전반에 가격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6월에 보스턴에서 열린 바이오 USA 2025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관이 구성되었고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파트너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은 기술 수출, 공동 연구, CDMO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미 투자 진출입니다. 글자들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화면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미국 내 여러 곳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LG, 현대, SK 등 산업재를 생산하는 우리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물론이고요. 비비고동을 중심으로 대변되는 식품 공장까지 미국 전역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인터뷰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 정부도 현지 기업들은 자국 내 생산하고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2017년에 헝가리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럽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용 2차 전지를 지근거리에서 바로 공급받기를 원한다고 시그널을 줬고요. 이래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 폴란드, 헝가리 이런 데 공급망을 구축했듯이 북미에서도 지금 비슷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위치에서 어떤 규모로 참여할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류를 활용한 소비자입니다. 이건 하나 말씀드리면 그동안에는 한류를 이런 식이었죠. 이거는 것도 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게 K다.
뭐 이런 게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사실 미국에서 보니까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를 이색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그냥 파퓰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뷰티 제품은 당연하다는 듯이 소비되고 있고요. 24년 기준 미국의 화장품 수입 1위 국가는 한국이었고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 2010년대 초에 러시아에서 2번 근무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도시락 라면이 있게 한국에서 놀라했지만 거기에 또 현지 사람들은 마요네즈 타서 먹는다고 하면 그 느끼해서 어떻게 먹냐고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 라면 자체에 아예 일회용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최근 매운 참치가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저 카다비 같은 친구가 거기에 마요네즈를 넣고 쌀밥을 추가해서 김에 싸 먹으면 정말 뭐라고 하면 판타스틱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화와 먹거리는 정통도 중요하지만 소비되는 곳에서 발전해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뉴욕에서 북미 최초로 한류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기업 100개사, 북미 중남미 바이어 235개사가 참가하였고 참관객은 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엔 대형 전시에 한국가도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바이어들이 내가 직접 써보니 좋아서 제품 확대해 보려고 참가했다. 자꾸 한국 제품을 찾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직접 수입하려고 한다 등 정말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 참가기업이 한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소액 면세 폐지로 이래저래 통관 운송에 수수료도 붙고 관세도 내야 해서 부담이 들었는데 오히려 캐대원 효과인지 주문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코트라도 이러한 실적 수요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현지 마케팅과 유통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이슈와 연계된 기회 요인과 진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트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PO, 아시아 구매본부라고 불리는데요. 활용권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최종 구매 결정은 미국 본사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단 그 APO에서 소싱 품목을 발굴하기 때문에 여기에 진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례로 시카고 무역관에서 올해 했던 일인데요. 지사사업 참여기업 제품 판매를 위해서 미국 본사에 접촉했더니 본인들 APO에서 상하이 무역관하고 연락 중이니까 그쪽에 연락해서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를 받았고 관련해서 시카고와 상하이 무역관이 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관세 여파로 중국 이적 말씀드린 대로 APO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는 중국 동남아 소재 무역관에서 APO 수요를 감안한 인콰이어리를 발굴하고 북미 지역 무역관은 물류 인증 등을 지원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협업 사례 이해예요. 최근 미국 소재 무역관과 협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W사나 써놨지만 이제 알려져서 월마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월마트가 뷰티 제품 우리 소비자에 관심이 많은 거는 시장 조사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를 팔로우하는데 저희가 링크드인을 따라가 보니까 또 해당 임원이 관련 임원이 워싱턴 DC 제가 근무하는 곳에 있어서 저와 직원들이 한번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방한 소싱 상담에 관심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거보다는 일단은 뉴욕에서 열리는 한류 박람회 한번 가보라고 권유했고요. 5명이나 가서 상담을 많이 했고 물론 내년에도 한국의 소싱 상담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미션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동맹국 연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AI 기반 과학 및 안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공동 프로젝트 협업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 AI 스타트업 투자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베이에리어 소수 허브에 집중되어 있고요. 지역별 생태가 명확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무역과는 현지 협단체들이 회원사 대상으로만 추진하던 비공개 포럼에 우리 기업 피칭계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IT 지원 센터를 운영해서 입주기업 대상 특허 및 지재권 법률 상담, 마케팅 지원 등을 하였고 실리콘밸리와 오스틴 지역에는 AI 반도체 등 전문 분야 기업들의 지원을 위해 글로벌 파트너링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포인트 사업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AI 비전 얼라이언스는 인텔, AMD, 엔비디아 등 10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된 협회입니다. 무역관 협회 수차례 네트워킹을 통해서 회원사 163명이 참가한 비공개 포럼에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서 현지 기업과 기술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바이어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그중 NPU 칩을 만드는 국내 D사는요. 기존 글로벌 기업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GPU 제품 대비 높은 전력 효율과 가성비를 갖춘 NPU로 글로벌 기업 2사와 기술 협력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또 실리콘밸리에 개최한 AI 앤 빅데이터 엑스포에서 AI 반도체 분야 3개사가 한국관으로 참가했습니다. 현장에서 현지 대학교 교수님이 오셨는데요. 국내 M사의 저전력 고성능 NPU 기술이 적용된 AI 가속기 제품을 보고 교내 실험용 데이터 센터 운영 시에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제안해서 결국은 MOU를 체결하게 되었고 M사의 AI 가속기를 활용한 연구 수행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력뿐만 아니지만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의 단연간 신뢰 구축은 물론 가격 변동성과 거래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LM무역관의 수출외로 상담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품목 분류, 퍼스트 세일 룰, 드 미니미스와 같은 수출 거래 구조 및 관세 절감 전략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요. 그만큼 거래 구조 및 조건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지는 한미 FTA로 대부분의 품목에 관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HS로 그러니까 통과하느냐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심지어 미국 기업들은 DDP 조건으로 통관까지 해서 모두 철회 창호까지 가져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수수료나 이 정도만 협의하면 됐는데 이제는 통관을 위한 HS 코드 하나, 비용 구조 하나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전력 인프라 수요 대응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 M사가 관세 부과 등 정책 변화로 미국 바이오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지 사절단을 계기로 오게 됐고 바이오 대면 미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 바이오 N사의 가격보다는 안정적인 고품질 제품 납부를 지속 오퍼해서 거래 재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협의 끝에 10월에 40만 부짜리 다시 규모의 PO를 수령할 수 있었고 계속 장기적으로 거래 재개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 미국 현지 AI 유니콘 기업 X사의 데이터 설립 프로젝트를 조기에 포착하게 됐는데요. 관련 국내 기업들을 모아서 X사와 1대1 방안 상대매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개별 기업 방문까지 우리 기업 이어져서 우리 기업 두 개사가 RFQ 확보 및 계약을 논의한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 원전 분야입니다. 정책적으로 조선업 인력 양성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리 중소조선 및 기자재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 해양 분야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OTC 해양 플랜트 전시회 등을 통해 수출 기회 확대를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조선 전시회 국제 워크보트 시에 13개소로 구성된 항공권을 처음 운영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블루오션이라고 평가하면서 내년 재참여 의사를 적극 밝혔고요. 미국 바이오들 동안 매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례로 미국 대형 조선업체 나스코는 한국의 삼성중공업, 디셋과 3자 MOU를 체결했고 조선 분야 협력에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원전 수명 연장, 출력 증강, 신규 건설 등 원전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아시다시피 한전,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내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애틀란타 NECX 전시회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 유틸리티, 규제기관 등 1,2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내 기업 9개사가 기술과 제품을 홍보했는데 특히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가상 플랜트 모델 기술과 현장 안전 통신 기술인 페이징 시스템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의약품 부족 문제는 단기간에 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은 항생제, 주사용 의약품 이런 데 반복적인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FDA가 공개하는 부족 의약품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품목에서 실제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 생산을 고려하는 기업은 특히 FDA 프리체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기 시설 및 규제 리스크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셀트론이 일라이릴리 공장을 인수했던 것처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도 시장 지분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하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글로벌 전시 참여가 매우 효과적인데 바이오 USA 같은 데 참가하셔서 전략적 파트너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초기 네트워크 구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뉴욕무역관에서 K바이오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동향부터부터 인증 컨설팅, 글로벌 기업 매칭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미국 진출을 고려하시는 기업분들에게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1위 수출 품목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및 부품의 현지 생산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현지 대응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서 투자 진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초기 진출 시에 발생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게 노력하고 있고 자동차 진출 수요가 높은 조지아 등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상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해 국내 부품 기업과 OEM, 티어사 간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현지와 꾸준한 네트워크 구축이 성과를 이어진 대표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S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밀 가공 기반의 차체, 소음 차단 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7년에 조지아의 생산 거점을 마련해서 메이드 인 USA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했고요.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북미 주요 완성차 우리 기업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왔고 최근에는 미국 모빌리티 기업인 T사로부터 RFQ를 받은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소비재 시장에서는 SNS 기반의 디지털 마케팅과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포지셔닝 그리고 소액 면세 페이지에 따라서 3PL 및 현지 물류 창고를 활용한 유통 전략이 결합될 때 진입 성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기업 T사가 있는데요. 쿠션 파우더 대선 제품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코트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레인지 및 플랫폼과 AAFES 공군기지 입점 사업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기업의 북미 유통망 지분을 적극 진입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미는 미국 대형 유통망 바이어들이 신제품을 공식적으로 소싱한 대표 B2B 플랫폼입니다. 기업이 제품 정보를 등록하면 주요 유통 바이어에게 효율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 공군기지 사업은
미군 복지 매장이 한국 소비재를 상설로 입점시키는 프로그램인데요. 까다로운 군납 기준을 통과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어서 참여 기업 중 한 곳은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9개국 온라인 스토어, 오프라인 리테일 스토어에 진출한 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코트라는 이 과정에서 브랜드 포지셔닝, 제품 등록, 현지 벤더, 네트워크, 물류 통관 등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관련 두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 유통망 H사, H마트입니다. 사실 식품만 파시는 낮이는데 캐릭터 라이센싱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규 브랜드 발굴 설명을 저희랑 같이 했고요. 이후 핀포인트 상담을 거쳐서 세계 기업이 유력 후보로 선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샘플 수입과 테스트 판매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1월 뉴욕 한류박람회에 참여해서 샘플 구매, 현장 판매까지 이어지며 2만여 명 소비자 대상 반응을 확인한 바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현재 현지 유통망 H사의 동부권 주요 매장에서 헌팅 논의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특이하긴 한데 DC에서 저희가 한 건데요. 농산물 분야 사례입니다. 미국은 주로 노지 재배 방식이라 딸기 단맛과 식감이 사실 떨어집니다. 맛이 없습니다. 속된 말로. 오히려 근데 이 점이 한국산 프리미엄 딸기에 대한 기여원이 되었습니다. 국내비 F사라고 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스피드 브리딩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한 고품질 딸기가 있었지만 실제 수출 경험이 없어서 이 단점을 극복하자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오프라인 판촉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해서 초기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장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제가 있는 관할지 주정부와 메릴랜드인데요. 현지 재배를 협의 중에서 사실 장소 확정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산 농산물이 이제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까지 확장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시장 진출 및 유망품 및 서비스입니다. 유망품 및 서비스는 미국, 캐나다, 북미 전체로 구분했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언급된 것들 제품입니다. 자료에도 있고 살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